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9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를 갔다 온 사이에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5%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웠고요.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00 정도에서 2200까지 떨어지는 아주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지금 환율 자체가 1380원 정도에서 1430원까지 지금 치솟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300원 이 턱이 돌파되고부터는 계속 21선을 따라서 평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환율의 고점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환율이 치솟았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 0.75% 빅스텝을 감행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아직 9월달 금리 인상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0.5%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미국에 대한 그런 목표치, 금리 인상에 대한 목표치가 상향이 되었고, 지금 빅스텝을 계속해서 단행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예상 밖의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빅스텝을 우리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빅스텝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이후에도 계속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발언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환율이 불안정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고점에 다가갈수록 지금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전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유사한 상황까지 지금 왔거든요, 환율이. 그래서 이 고환율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 이상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까지는 크게 더 깊은 수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전제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런 전제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지수가 지금 당장 떨어지지 않아서 미국이 계속해서 그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비자 구매 지수라든지 뭐 그런 걸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심리라는 것이죠. 물가도 어느 정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 이상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거나 그렇게 기준선을 정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수요가 확 떨어지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수가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강하게 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지수가 뚝 떨어졌을 때 분명히 이제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당연히 주식 시장에는 금리 인상보단 금리 인하가 좀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달러가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나만 보아야 될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렇게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해 버리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제 그런 펀더멘털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저점이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이제 저점 잡는 기간 동안 자리를 잡는, 그죠? 횡보를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줄 알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전저점이 또 갱신이 되면서 2200선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뭐 크게 지금 기관 외국인 투자자 중에 많이 매도한 투자자는 없지만 그래도 지수 자체는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신종 반대 매매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마지막에 이제 저가 매수를 하면서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지금 이제 바닥 라인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을 만큼 그냥 눌러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상으로도 바닥 라인을 잡는 듯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제 매도가 좀 잡혔는데요. 마찬가지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 확실히 맞고요. 여기서 계속 증시가 떨어진다. 뭐 1200, 1100, 뭐 1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이제 무리가 있고, 분명히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그런 쇼크로 좀 기계적인 매도가 쏟아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해외 증시, 뭐 미국 증시라든지 그런 유럽 증시 선물 지수는 지금 선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진 경향도 있다. 그래서 이 환율 자체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통화 스와프도 지금 진행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하면서 좀 이제 그런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따라 붙인다면 그런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이제 이렇게 경기를 완전히 박살낼 만큼 금리를 올렸을 때 뚝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그런 시점에 갔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장이 또 반등을 하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전저점이 좀 깨지면서 좀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는 좀 차분하게 이런 시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무한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고 분명히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 차분히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크게 떨어졌는데 내일 이제 반등장이 반등하는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건데요.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고 쭉쭉 떨어진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일단은 이런 상황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400원 하락해서 8.28% 하락했고요. 15,5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도 좀 보았는데 자리를 좀 잡는 듯 하면서 이 정도쯤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았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바닥이 깨지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특히 많이 내려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5,000원대가 이제 처음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찍었던 경험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반드시 이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이 최후의 바닥 라인이 이번 증시가 무너지면서 깨질 것인지는 며칠 더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정도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뚝 바닥을 형성하는 듯 하면서 한번 뚝 떨어뜨렸던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제 바닥을 한번 더 찍고 그대로 이제 다음 날부터 좀 반등을 강하게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유상증자 발표와 함께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15,000원대까지 눌러버린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금방 회복을 했었고요. 그 회복한 이후에 이제 증시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그 15,000원 근처까지 코스피와 함께 같이 눌러지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고 이번에 블록딜과 또 이제 증시가 또 무너지면서 이렇게 같이 떨어지면서 또 비슷한 자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박스권이라면 사실 요 정도 해서 네, 올라가야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환율이 우리가 보던 추세가 아니거든요. 지금 1,400원을 넘고부터는 뭐 2% 3%씩 하루에 그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시장이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원대까지는 그래도 좀 잘 버텼지만 1,400원대까지 진입을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수출 기업에는 그 환율이 올라갈수록 유리하긴 하지만 그게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출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이제 수입을 해서 네, 그것을 이제 재료를 가공을 하는 그런 건설 업종이라든지 네, 그런 업종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가버리면서 조금은 네,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런 업종 위주로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서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었던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환율이 좀 과하게 치솟았습니다. 거기에 코스피 코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해외 증시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과도한 하락 이후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또 불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며칠을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반등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월봉은 지금 뭐 당연히 네, 가격대에 맞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도 두 번 정도 그렇게 눌러지면서 추세가 좀 깨지는 듯 했지만 지켜주면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자고요. 네, 투자자는 지금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또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쏟아내면서 떨어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그동안 국매도를 계속 치면서 눌러오다가 오늘 하루 정도는 4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보험, 투신,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눌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좀 매수를 했던 세력들도 지금 매도를 하면서 그럼 고환율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분명히 돌아오는 매수세가 붙겠지만 지금은 조금은 불안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환율과 연관지어서 전체적인 시장과 연관지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종목 자체가 지금 다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그 다음에 뭐 건설, 그 다음에 뭐 바이오, 네, 이런 종목들 모두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싹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지금은 무의미한 상황이고요. 기술적인 종목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이 종목들도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매도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1460만 주까지 국매도 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9월 16일까지 좀 50만 주씩 계속 급격하게 좀 늘어나다가 그 이후부터는 네, 증가세가 좀 멈추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만 주 정도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매도 1 거래량은 뭐 유사하게 30만 주, 20만 주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환이 되지 않고 계속 이제 1460만 주까지 지금 710만 주에서 1460만 주면 한 750만 주 가량이 국매도 잔고가 쉬지 않고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블록딜 이후에 이렇게 신규 국매도가 750만 주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확 늘어났다가 지금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75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수단으로 블록딜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록딜에 대한 그런 수량은 외국인 지분을 보았을 때는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공매도를 이용해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 그 공매도 친 물량은 여기 실제로 이 실제 주식에서 빠져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별개의 주식을 이제 별개의 투자자의 주식을 빌려와서 그걸 이제 대신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비어있는 주식을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수량은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1000만 주는 그대로 있는 거고 내가 200만 주를 빌려와서 팔았다고 했을 때 합산하면은 800만 주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200만 주는 빌려와서 판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00만 주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만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팔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있는 지분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렇게 블록딜을 통해서 늘려놨던 그런 종목을 이 주식을 또 이제 아무래도 공매도를 치면서 그렇게 줄여 놓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은 늘어나 있는 그대로일 거고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면서 그 지분 수치를 줄여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는 이제 체결이 오늘 65만 주 되었고 상환이 36만 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며칠 동안 계속 상환이 적었고요. 체결량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3,37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같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이고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좋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그 분위기에 맞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의 증가세가 언제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일단 11.27%로 이전에 이제 블록딜을 진행하기 전에 계속 매수를 했을 때 그 지분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27%고요. 추정 대비해서 당일 물량은 32만 주. 그래서 뭐 외국인 물량이 뭐 크게 변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록딜 전후로 해서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 그 블록딜 물량은 지금 공매도로 좀 이용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던 간에 공매도라는 것이 주가가 낮게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상환을 해버리면 상당히 이제 이득을 크게 보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상환이 시작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안정화가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대차 잔고는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며칠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전해드리지 못했던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공사 계약을 했었고요. 수주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일반적인 수주 소식이 아니고 사우디 쪽에서 들려온 수주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병합발전소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단조 소재 만드는 그 공장을
또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단주는 1조 규모였고요.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7,800억 규모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5,400억 규모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공급, 그다음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자프라 열병합발전소는 이제 320메가와트 규모로 네, 전력을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2조 3천억 원이 넘는 공사 계약을 따냈고요. 사우디에서 계속 사업 입지를 네,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에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5년간 약 30기가와트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소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 공략을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 5년간 이제 30기가와트면 지금 이제 320메가와트가 5,400억이죠. 그러면 규모가 거의 54조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이제 또 열병합 발전소가 네,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까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시장과 그다음 중동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사우디 쪽에서 긴밀한 그런 협력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아람코 네, 이런 기업들과 합작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제 기술 협력도 상당히 이제 오래 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네옴시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이제 플랜트들이 많이 필요할 건데요. 그런 플랜트를 아주 잘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분명히 큰 규모의 수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전뿐만이 아니고 SMR, 그다음에 해상풍력 터빈, 뭐 아니면 EPC, 아까처럼 그런 발전소 플랜트들의 EPC 혹은 이제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 뭐 열병합 발전소, 뭐 요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유리한 상황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우디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아주 크게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지금 이제 좋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죠. 금요일에도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8% 가까이 떨어지면서 좀 상당히 이제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전에도 이제 좀 8% 이렇게 뜬금없이 바닥 라인을 깨면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를 판다라고 하나요? 그런 고를 파는 과정 이후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증시 핑계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음봉은 이전에도 뜬금없이 네, 바닥 라인을 만드는 듯 하면서 뜬금없이 떨어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항상 반등이 나왔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좀 많이 내려놨는데 다시 반등하는 시기가 오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사우디 시장이라든지 네, 그런 기술력은 아무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회사채 수요 예측을 했을 때 이제 완판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이제 BBB급이기 때문에 뭘 사실상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전에도 이제 400억 수요 예측을 했을 때 800억까지 최대로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500억 규모로 이제 2년 만기 회사채 수요 예측을 했을 때 700억 규모의 네, 주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더 많은 네, 수요 예측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회사채가 여전히 인기 있다라는 것을 네,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청약으로 이제 100억 원의 자금을 더 확보를 해서 최대 800억까지 이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공시를 보았을 때는 이제 500억 규모는 채무상환에 이용을 하고, 아니네요. 채무상환에 이제 300억 원을 사용하고 남은 500억은 이제 운영비로 네,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투산에너빌리티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회사를 돌리기 어려울 만큼 돈이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그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대비해서 좀 신용도를 이용한 그런 네, 자금을 최대한 확보해 놓는 거죠. 네. 분명히 이제 돈 많은 기업이면 회사채 같은 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겠지만, 사실 뭐 재무가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채가 발행되는 것이고, 근데 그 회사채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자율이 이제 6%라서 사실 적은 이자율은 아니지만 분명히 유동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유동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대한 이제 신용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른 자금을 마련을 해둔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더 다양하게 지금 자금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자금을 좀 마련을 해두었다가 최근에 이제 두산으로부터 두산 프로퍼티라든지 그죠? 두산 프로퍼티와 두산 큐벡스 쪽 네, 그런 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네, 두산 건설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쪽 지분을 좀 매수를 하면서 좀 한 1,000억 가까이를 좀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두산 메카텍을 매각을 하면서 범한 퓨얼셀에 다 해서 이제 1,150억에 매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일부 자금은 네, 3년 동안 50억씩 나눠서 이제 받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두산 그룹 전체에서 뭔가 이제 자금 출처를 좀 자금을 좀 이제 돌려가면서 그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R&D 투자금이라든지 그런 재무 개선을 위해서 좀 많은 방법들을 쓰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이런 회사채도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앞으로 네, 그 이후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고환율 상황도 네,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환율 상황이 종료가 되었을 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저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닥이 확인이 된다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소식을 또 말씀드리면 이제 극한 소재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차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가 있는 창원시 차원에서 극한 소재 실증 연구 단지를 이제 조성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네, 같이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가스터빈, SMR, 수소, 3D 프린팅 등 주요 사업에 극한 소재 활용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한 소재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죠? 초고온, 산화, 부식, 뭐 방사능 충격, 극저온 충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방면으로 좀 고성능의 그런 소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4대 성장 사업과 그 다음에 그 4대 성장 사업을 넘어선 그죠? 추가 R&D를 또 투자 금액을 확보를 하면서 뭐 디지털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재 사업이죠. 네, 그쪽과 그 다음에 3D 프린팅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기류를 발전해 나가는 기류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4대 성장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수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2023년부터는 좀 많이 수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말부터 해서
이제 중동 쪽으로부터 좀 이제 수주 소식이 자주 들리면서 확실히 좀 네, 그런 상황들이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오던 그런 상황을 주가 하나만으로 깨버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그 주가는 뭐 분명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네,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천천히 네, 올해 말, 그죠? 내년까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다바 원전 쪽으로 또 소식이 나왔는데요. 기자재 사업이 이제 6,800억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주 규모로 지금 한수원 쪽에서 이제 수주를 했었는데 아까도 이제 열병합발전소 한국전력이 이제 수주를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5,400억 규모로 이제 EPC 시공 설계 뭐 기자재 공급까지 다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었죠. 그래서 엘다바 사업도 이 시공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정해졌는데요. 그 기자재 공급을 이제 6,800억 수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입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입찰 기업이 올 연말에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력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공과 그 다음에 그 기자재까지 맡게 된다면 상당 규모의 또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기존의 수주 규모도 꽤 있었는데 신규 수주 규모가 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후에도 일감이 계속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보았을 때는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이제 그런 유동 자금을 그죠? 지금 고환율 시대와 그 다음에 이자가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유동 자금을 어떻게 좀 마련을 하는 것인가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대주주 두산의 지분이 딱 30%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당장 그런 무리수를 둘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두산 팝켓도 상당한 큰 그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져가되 네,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오늘 이제 잘 쉬고 왔으니까 또 파이팅 있게 또 내일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